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주말 편히 잘 쉬고 계신 거죠? 저는 주말을 맞아서 이번 달의 마지막 공모주인 HYTC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 바로 공유할게요. 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흥행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 회사는 2차전지 제조 공정 중에서 극판 공정과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대부분 장비의 초정밀 부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판 공정과 조립 공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이 그림을 이쯤 되면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이 됩니다. 극판 공정은 이 중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 되겠어요.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번 믹싱,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에 도전제와 바인더를 넣고 섞어주는 단계가 되겠고요. 2번 코팅,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가 고루 섞인 것을 슬러리라고 하는데 이 슬러리를 기제 위에 도포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3번, 기제와 활물질이 잘 붙어있도록 압축하는 것을 프레스라고 하고요. 마지막, 양극판과 음극판을 배터리 조립에 사용되는 사이즈에 맞도록 자르는 슬리팅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극판과 음극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HYTC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건데 주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이프 유닛과 PX 샤프트가 있습니다. 나이프 유닛은 믹싱, 코팅, 프레스 공정을 마친 극판을 일정한 규격에 맞게 잘라줄 때 필요한 부품이에요. 이 부품에 적용된 HYTC의 기술로 절단폭 20mm 이하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수직, 수평, 광폭, 소폭 등 라인에 맞춰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PX 샤프트는 나이프 유닛을 통해서 잘린 극판을 일정한 형태로 감아주기 위해서 코어를 고정할 때 쓰는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6인치 구조를 최초로 개발해서 생산 능력을 2배 향상시킨 것이 강점입니다. 네, 극판 공정에 적용되는 부품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조립 공정으로 넘어가 보죠. 극판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극판과 음극판을 조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번 와인딩, 양극과 음극, 분리막을 겹쳐서 돌돌 말아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린 것을 젤리롤이라고 해요. 그러면 2번, 이 젤리롤을 캔에 삽입을 하고 용접하는 조립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 3번, 전해액을 주입해서 밀봉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봤듯이 양극판, 음극판, 전해액, 분리막이 딱 뭉쳐져 있는 2차 전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부품을 생산을 하느냐? 먼저 커터, 감겨진 극판을 자르는 용도로 쓰이는데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조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심, 앞에서 양극판과 음극판, 분리막을 동시에 넣고 젤리롤 형태로 감아주는 와인딩 과정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이때 돌돌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권심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심에 감겨지는 극판의 지정 부위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탭을 부착할 때 쓰는 게 초음파 혼이라는 부품이고 초음파 혼의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게 ANVIL. 그래서 이 둘은 세트로 구성이 돼서 같이 쓰인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직접 2차전지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되지 않는 한 이 부품들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부품들이다 라는 것은 직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품들은 소모품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산업 성장기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 이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왠지 경쟁사가 꽤 많을 것 같아서 경쟁 현황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경쟁사 대부분이 비상장 회사고 점유율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산업 내의 위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네요. 그나마 주요 매출처에 삼성 SDI, SK온, LG 엔솔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매출처가 이렇게 2차전지 제조사들인데 이들의 설비 투자가 해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등등등. 그래서 HPSP도 수출 비중이 덩달아 높은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회사 사업 내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었고요.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회사의 매출이 삼성 SDI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의 향후 전략이나 판매 정책, 투자 시기, 규모에 따라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이 때문에 벌써 한 가지 걱정되는 요소가 생기는데요.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의 제조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기존의 와인딩 방식에서 스태킹 방식으로. 와인딩 방식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돌돌 마는 방식이고요. 스태킹 방식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층층이 쌓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산 방식이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장비도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그 장비에 필요한 부품도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HYTC가 주요 매출처인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 기존 품목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타입의 노칭 금형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노칭 금형에 대한 설명은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게 스태킹 방식에 적용이 되는 부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와 지금 공동으로 신규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고 양산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 품목이 이 새로운 부품의 수요로 교체되는 과정에 놓여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 SDI의 스태킹 방식 장비의 정상 가동이 지연되거나 이쪽 사업이 좀 부진해지거나 하면 HYTC의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공모자금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쪽에 쓰이거든요. 신규 노칭 금형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조립 2공장 내 독립적인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서 143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또 헝가리 현지 공장에서의 빠른 대응을 위해 해외 법인 설립 후 그쪽에도 관련 설비, 노칭 금형 부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공모자금 2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겠고요. 이렇게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규 부품으로의 매출 이동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최대 주주 변경 위험이 투자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최대 주주 변경이 굉장히 잦았어요. 김육중 전 대표이사에서 한국산업은행에서 HYTC 2호 조합에서 시너지 파트너스에서 최종적으로 현재 태광까지 스토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생 절차에 돌입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었고요. 이때 근데 시너지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HYTC에 관심을 보입니다. 기술력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인 HYTC 1호 조합을 만들어서 주식을 양수했고요. 2019년에는 이게 또 시너지 파트너스로 흡수 합병이 됩니다. 아무튼 시너지 파트너스가 투자한 이후에 이 회사를 2차 전지 쪽으로 부품을 좀 집중을 시키면서 실적을 완전히 턴어라운드 시켜놨어요. 뒤에서 실적은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때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회사의 특수 관계인이던 태광이라는 코스닥 상장사가 이거 되겠는데 싶어서 투자를 진행하고요.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자금줄이 좀 꽉 막혀 있기는 했지만 가능성이 안 보이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HYTC의 실적이 계속 잘 나오니까 HYTC를 자회사로 편입한 태광의 주가도 날아갑니다.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혹시 최대 주주가 또 변경될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태광이 공모 후 보유 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5년을 약속했더라고요. 6개월이 기본인데 자발적으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최대 주주 변경될 위험은 없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회생 절차 이력이 존재해요. 2016년 10월에 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17년 7월에 종결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외형 축소가 불가피했고요. 대외 신인도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앞에서 봤듯이 회생 절차 종결 후에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다 변경이 됐고
2차전지 장비용 초정밀 부품으로 집중을 함에 따라서 영업 역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2021년 말 기준으로 99억 원의 회생 관련 채무가 남아있거든요. 2025년까지는 매년 10억 원 규모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고 2026년에는 60억 원 규모의 잔여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충분한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실적이 지금은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을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확실히 최근 3개년 내내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순이익 성장을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21% 수준, 매우 높은 편이죠. 생산 프로세스를 내재화한 영향도 있겠고요. 비핵심적인 영역은 외주 가공업체를 활용해서 고정비 부담을 줄인 영향도 있겠고요. 그래서 보면 꽤 알짜 기업이다,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음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괜찮습니다. 유동 비율, 부채 비율 모두 업종 평균 대비 양호하고요. 부품업체라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같이 봤는데 회전율도 높습니다. 그만큼 재고자산이 매출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회생 관련 채무와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차입으로 인해서 차입금 의존도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조금 높은 편인데 이번 공모자금 중에 52억 원 정도는 또 차입금 상환에 쓰일 계획이라서 공모 후에는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볼게요. 총 226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의 공모 규모는 약 294억 원, 시가총액은 1,512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청약은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주말이 껴있어서 4일 소요된다는 거, 요거 단점이네요. 상장은 8월 9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청약은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9%로 꽤 많아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16.57%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전체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589억 원 정도로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무겁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 주주는요,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기관들 아니고 아마 개인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매수 단가를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시너지 파트너스, 밸류 인포맥스 등 5% 이상 기타 주주들의 물량이 전부 보호예수에 걸려있다는 건 좀 다행으로 보입니다. 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24만 3,500주 존재하는데 이 중에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2만 4,500주밖에 안 됩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0.24% 정도. 그래서 상장 이후 추가적으로 물량이 풀린다고 해도요, 크게 걱정할 만한 수량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살펴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2차전지 장비 및 부품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회사를 꼽았습니다. 이노메트리, PNT, 지아이텍, 대보마그네틱, 엔시스. 최근 4개 분기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 기업의 평균 펄을 계산하니까 25.95배가 나왔고요. 보면 비교 기업들의 PER 편차가 심하지 않아서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에 펄을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누어서 주당 평가가액은 2만 36원을 도출합니다. 여기에 할인율 35.1%에서 25.1%를 적용, 희망 공모가 밴드를 산출한 거예요. 할인율은 2022년 올해 지금까지 상장한 코스닥 법인들의 평균치 딱 그 정도 수준인 거고요. 자,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과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HYTC의 펄을 계산하면 18.9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유사 기업들의 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보였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더 무난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 제조 방식이 변경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이 조금 감소할 수 있겠다라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는 했지만 조금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2차전지 장비용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삼성 SDI가 주요 매출처인데 매출처 편중 위험이 좀 있었고요. 회생 관련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했어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조금 애매하죠. 좋은 조건은 아니고요. 공모가는 그래도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무난하다고 봤고요. 종합해서 저의 간단한 의견은 2차전지 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인 건 맞는데 부품 회사잖아요. 부품 회사는 보통 규모가 좀 작고 경쟁사가 많은 편이라 2차전지 제조업체를 상대로 해서 가격 결정권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성이 좋기는 한데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삼성 SDI 제조 방식 변경이나 회생 채무 존재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기대치는 좀 다소 낮추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은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종목이었어요. 수익 예측 결과가 나오면 종합해서 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봅시다. 넘어가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신영의 29만 3,800주, 유진과 현대차에는 13만 5,600주가 배정됐습니다. 균등만 참여할 때는 이 중에 균등 배정 수량이 가장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비례까지 생각할 때는 청약 한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신영증권은 100% 등급이라면 9,000주까지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유진은 13,000주 가능합니다. 현대차증권은 6,500주. 그리고 청약 수수료가 유진투자증권만 무료고 나머지는 2,000원씩 부과가 돼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유진투자증권에 청약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유진투자증권에 엄청 몰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현대차증권의 청약 한도를 2배까지 끌어올리고 청약 수수료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진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 조건이 똑같아지는 거죠. 현대차증권의 마이데이터, 더 허브 앱에서 자산연동 2개 기관 이상을 만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약 한도도 2배까지 올리고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벤트 기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바로 이벤트 참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참여하면 2022년 8월까지 IPO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9월 이후의 공모주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을 받으려면 공모주 청약 초일 2영업일 전 직전 2개월부터 더 허브에서 자산연동 2개를 유지하면 된다. 그러니까 9월 이후 공모주에도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2개월이라는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요. 지금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린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수익 예측 결과가 7월 26일에 발표가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